노년에는 나를 위해 살아라. 평생 남을 위해 살다 깨닫는 단 하나의 진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제 그냥 조용히 살자. 예전 같으면 할 말도 많고 억울하면 따지고 꿈도 크게 그렸을 텐데요. 언제부턴가 굳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용해진 마음속에는 우리가 평생 미뤄둔 한 가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위해 살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가 미룬 건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정약용은 노년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기라 말했죠.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노년에 들어서야 삶이 조용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부모님 찾아뵙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어느새 10년이, 20년이,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살았나? 아니면 그냥 사라진 건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뒤에 놓는다고요. 마치 긴 줄의 맨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늘 나중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꼭. 그런데 그 나중이 왔나요?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여전히 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20에는 30 되면 하지 뭐라고 했습니다. 30에는 40 되면 여유 생기겠지라고 했습니다. 40에는 50 되면 애들도 다 크고라고 했습니다. 50에는 60 되면 은퇴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은 늘 10년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60, 70이 되어보니 나중이란 건 애초에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금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게으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습관이 된 미룸이라고 표현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미룬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했을 뿐입니다. 자식 키우는 게 급했고, 생활비 버는 게 급했고, 집 장만하는 게 급했고, 부모님 봉양하는 게 급했습니다.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늘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니까 언제든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지친 눈빛. 그 사람이 나라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더 놀라운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정작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더 낯섭니다. 나는 뭘 좋아했지? 무엇을 하고 싶었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묻지 않았으니까요. 70을 넘긴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허전해서요. 애들도 다 잘 크고 남편도 건강하고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일들을 위해 살다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평생 외면하고 살았으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됐으니까요. 뒤돌아볼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해야 할 일들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조용해진 집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들. 나는 행복했나? 나는 나를 사랑했나? 나는 나를 위해 살았나? 이 질문들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라고. 뒤늦게나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 이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나를 돌아본다는 것, 나와 마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라는 존재, 이제 천천히 그 사람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평생을 시끄럽게 살았습니다. 아침 알람 소리, 아이들 재촉하는 소리, 출근길 차 소리, 회사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저녁에 설거지하는 물소리. 하루 종일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의 신호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출근할 곳도 없어졌고 울릴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아,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바쁠 때는 못 들었던 소리들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롭다. 허전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TV도 마음껏 보고. 그런데 두 달째부터는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쁨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음이라고.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바쁨이 사라지면 비로소 들립니다. 평생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가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합니다. 나는 사실 이게 하고 싶었어. 나는 사실 이게 힘들었어. 나는 사실 이게 두려웠어. 이 말들이 이제야 들립니다. 아니, 사실 늘 있었는데 우리가 못 들은 척했던 거죠. 들으면 응답해야 하니까. 응답하면 무언가를 바꿔야 하니까.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소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30살 때 동료가 했던 말 한마디, 40살 때 아이와 다퉜던 어느 저녁 50살 때 부모님께 못했던 말 한마디. 이상하게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미안함, 후회, 아쉬움, 그리움. 젊을 때는 이런 감정들을 빨리 떨쳐냈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하면서요. 앞으로 갈 길이 바빴으니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이 감정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꾸 머물고 자꾸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나는 자꾸 예전 생각만 하지? 왜 나는 자꾸 눈물이 나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는 징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니까요. 젊을 때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슬퍼도 울 시간이 없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고, 외로워도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감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냥 느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도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옛날 친구 생각이 자주 나요. 벌써 세상 떠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때는 바빠서 장례식도 못 갔거든요. 그게 자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친구 산소에 다녀왔어요. 묘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상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면해 왔던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느끼는 겁니다. 밀쳐뒀던 슬픔을, 억눌렀던 그리움을, 참았던 분노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느껴야 흘러간다고. 피하면 쌓이지만 마주하면 흐른다고요.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지? 로요. 어떻게 해야 잘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느끼지? 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 교육,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언제나 남들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였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도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살았어요. 다들 저를 훌륭한 며느리, 훌륭한 엄마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최근에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했나?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훌륭했을 순 있어도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듣는 법은 간단하다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라고.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입에 맞는가? 산책을 할 때 이 길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렇게 작은 질문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글쎄,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돼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답이 선명해집니다. 아, 나는 아침 햇살이 좋구나. 아, 나는 이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비로소 내 마음의 리듬을 알게 됩니다. 남들의 리듬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요. 어떤 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고 하셨어요. 길게 쓰는 건 아니고 딱 한 줄만요. 오늘 나는 할 때 기뻤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매일 하신대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기쁜 순간을 찾게 되더래요. 산책할 때, 손주 전화 받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마음을 듣는 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지금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정직하게 듣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해진 삶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 이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글쎄요.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더 많이 해줄 걸 그랬어요.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랬네요.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언제나 더입니다. 더 많이, 더 잘, 더 열심히. 우리는 평생을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부족할 것인가? 이미 다 해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다 키웠습니다. 밥 굶기지 않았고 학교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혹시 모자란 게 있었다 해도 그건 능력의 한계였지 노력의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냈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히 일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가정도 지켰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내 내조, 시부모 봉양, 친정 챙기기.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걸 다 해냈어요.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결혼하던 날 제가 울었어요. 기쁘고 뿌듯해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요. 아,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로서 더 해줄 게 없을까? 계속 찾고 있는 제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 해냈는데도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함을 배우지 못했다고. 항상 더 많이만 배웠다고요.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착하게 굴어라. 더 많이 벌어라. 더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언제가 끝인지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부족하다는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합격입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들 봐줘야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챙겨야죠. 자식들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았는데. 맞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관계도 계속되고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무인가? 아니면 습관이 된 집착인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다 의무인 줄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무가 아니라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 돌봐주는 것. 물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쉬고 싶어도 계속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일 수 있어요. 자식 챙기는 것. 당연히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이미 장성한 자식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걱정하고 해결해 주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은퇴한 몸인데도 매일 아들 일에 조언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쳤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그만하세요. 그 말에 섭섭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무와 집착의 차이는 이겁니다. 의무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예요. 집착은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는 상대를 위한 거예요. 집착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붙잡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고.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의무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정말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안 하면 나만 불안한 건가? 만약 답이 후자라면 그건 집착입니다.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놓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역할이 아니에요.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역할을 내려놔도 나는 남아요. 직업을 내려놔도 나는 남아요. 모든 짐을 내려놔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만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쉬고 싶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한데 이제 손주 돌보는 거 힘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봐줄게. 처음에는 딸이 당황했대요. 하지만 곧 이해했고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든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미안해요. 솔직해지니까 관계가 더 편해진 거예요.
짐을 덜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목록을 만드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둘째, 각 항목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해야 하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셋째, 용기 내서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이요.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아니면 사라져도 별일 없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잘 돌아가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어요. 저는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동네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자랑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일어나도 되겠구나 허락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7시에 일어나도 하루는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덜어낼수록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게 들어와요. 여유가 들어오고 평온함이 들어오고 나 자신이 들어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낸 자리에서 마음이 숨쉬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짐을 짊어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졌어요.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이미 충분히 버텼어요.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워져도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니까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직은 이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아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래요.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남는 돈은 저축도 하고 나만을 위해 쓰기가 망설여져요.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1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도 되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다고.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다고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죠. 엄마는 늘 자식 먼저였고, 아버지는 늘 가족 먼저였고, 며느리는 늘 시댁 먼저였고, 직장인은 늘 회사 먼저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당연했고, 그게 옳은 거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고 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평생의 습관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요.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집사람이 골프는 돈 많이 드니까 다른 거 하지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먼저 아니야 괜찮아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절약하며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버릇이 안 돼요. 망설임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평생을 한 방향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니 어색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망설임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정약용 선생은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도리에 가까운 일이다. 도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남을 돌봤습니다. 자식도 돌봤고, 부모도 돌봤고, 배우자도 돌봤어요. 직장 동료도 챙기고 이웃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돌봤는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온전한 삶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정원의 모든 나무에 물을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나무는 말라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맞습니다. 나 자신도 돌봐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돌보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한 할머니가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할머니,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셨어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젊을 때부터 좀 쉬었어야죠. 할머니가 대답하셨대요. 쉴 수가 있어야 쉬죠. 애들 키우고 일하고 쉴 틈이 어디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할머니 몸은 할머니가 챙기셔야죠.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무도 대신 아파주지 않아요. 내 몸, 내 마음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돌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함입니다. 지혜입니다. 비행기의 안전 수칙 기억하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나부터일까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자기 돌봄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특히 노년에 이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줬어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가 아니라 나는 이게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피곤하면 미안, 오늘은 쉬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손주가 봐달라고 할 때 힘들면 오늘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거절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어요.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군대식으로요. 그게 자랑이었죠. 근데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자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자. 어제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아, 이게 내 몸이 원하던 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따르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는 최근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평생 가족 여행만 갔어요. 남편 가고 싶은 곳, 아이들 보고 싶은 곳.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친구가 우리 둘이 제주도 나갈까?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 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다녀와 나는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수다 떨고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녀올 거야. 남편이 웃으면서 그래, 그래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을 때의 기분 아시나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아,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아, 오히려 더 좋은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나를 선택하는 순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다. 그 결심이 삶의 중심을 바꾼다. 맞습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균형입니다. 평생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이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할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오늘은 나를 위해 1시간만 써볼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죄책감도 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데 어색한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그래도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생각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해. 가보고 싶은 곳도 가야 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야 하고 마치 마감에 쫓기듯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나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체념합니다. 이제 뭐 해봤자 시간도 없는데 새로운 걸 시작해서 뭐하나. 둘 다 시간에 쫓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줄었다면 더 서두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느긋해져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했어요. 등산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사진도 찍고 한 달에 뭔가를 5개씩 계획했죠. 근데 3개월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다 중도 포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또 많이 하려고 했구나. 젊을 때 습관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이를 추구했어요. 많이 벌고, 많이 이루고,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노년에도 똑같이 많이를 추구하면 결국 지쳐요.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면 더 많은 걸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더 온전히 해야 한다. 온전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을 때는 여행을 가도 바빴습니다. 이것도 봐야 하고 저것도 봐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하루에 관광지를 5곳씩 돌아다녔죠. 그런데 노년의 여행은 다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요. 천천히 걸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람도 쐬고.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파리 갔을 때는 루브르, 에펠탑, 개선문. 3일 동안 발이 부르도록 돌아다녔어요. 사진은 수백 장 찍었는데 정작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번에 70에 다시 갔을 때는 딱 하루 루브르만 갔어요. 하루 종일 그 안에만 있었죠. 모나리자 앞에 1시간 앉아 있기도 하고 그게 더 깊이 남더라고요. 이게 바로 온전히입니다.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한 달에 10권씩 읽으려 했죠. 많이 읽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노년에는 한 권을 천천히 읽어요. 한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하기도 하고 같은 부분을 몇 번씩 다시 읽기도 하고 그게 더 깊이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줄었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오히려 마음은 느긋해진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SNS에 올릴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면 돼요. 내가 온전히 경험하면 돼요. 하나만 해도 좋아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면 돼요. 옆집 김 씨는 요즘 등산 동호회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바쁘게 사네. 우리 친구는 손주가 벌써 셋인데 나는 아직 하나도 없고 같이 퇴직한 동기는 지금 사업해서 잘 되는데 나는 그냥 집에만 있고 노년에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 사는 게 더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비교를 시작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나만 이렇게 느리게 사나.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삶이 제 속도를 찾는다. 제 속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속도에 맞춰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들 속도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회사 속도에 맞춰야 했고, 자식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들 속도를 의식했죠. 언제나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도가 중요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해요.
근데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을 못 올라가요. 처음에는 속상했죠. 나만 못 가네, 나만 늙었나.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꼭 산을 올라가야 하나? 나는 평지 산책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 등산 갈 때 저는 공원 산책 가요. 비교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속도로 사는 겁니다. 남이 뭘 하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남이 빠르든 느리든 나는 내 속도로 가요. 어느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어요. 저는 손주가 없어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요.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저만 없으니까 소외감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손주 없으면 어때?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지금은 친구들이 손주 봐준다고 바쁠 때 저는 도서관 가서 책 읽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비교하니까 불행했는데 비교 안 하니까 평온해지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평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평평하고 고요한 마음. 비교하면 마음이 울퉁불퉁해져요. 누구는 높아 보이고 나는 낮아 보이고.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평평해집니다. 남도 남대로 나도 나대로. 똑같이 소중한 삶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을 볼 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등산을 하네, 여기서 멈추세요.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손주가 많네, 여기서 멈추세요. 나는 없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 할까? 나는 지금 뭐가 좋을까? 이렇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SNS 끊었어요. 자꾸 남들 사는 거 보니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끊고 나니까 훨씬 편해요. 남이 뭐 하는지 몰라도 되니까 나는 그냥 내 하루만 챙기면 되더라고요. 비교에서 벗어나면 평정이 찾아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이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하루가 짧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가 오히려 깊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하루가 금방 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이었죠. 근데 요즘은 하루가 길어요. 아니, 길다기보다는 깊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창밖 보는 것도 다 천천히 느껴져요.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변화입니다. 바쁠 때는 하루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만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데 노년에는 하루를 경험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새소리가 들리는 걸 듣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해요. 산책할 때 바람을 느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 느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해 뜨는 걸 본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해 뜨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요즘은 매일 봐요. 신기하게 매일 달라요. 어떤 날은 빨갛고 어떤 날은 주황색이고 같은 해인데 매일 다르더라고요. 이런 걸 평생 놓치고 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가 깊어지는 겁니다. 같은 하루인데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짧아도 깊은 하루가 길어도 얕은 하루보다 낫다. 맞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얕은 삶이에요. 10년밖에 안 남았어도 하루하루를 깊이 살면 깊은 삶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즘 설거지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끝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에 손 담그는 것도 그릇 닦는 것도 다 괜찮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거지만 하는 그 시간이 평온해요. 이게 바로 깊어진 하루입니다. 설거지라는 똑같은 일인데 이제는 그 안에서 평온을 느끼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현재의 머무름이라고 하셨어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때 하루가 깊어집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만 그대로 누워 계세요. 천장을 보면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커피 마실 때 핸드폰 보지 말고 그냥 커피만 마셔보세요. 향을 맡고 맛을 느끼고 산책할 때 목적지 생각 말고 그냥 걷기만 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느껴질 거예요. 아, 하루가 이렇게 기뻤구나. 아, 삶이 이렇게 풍성했구나.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깊어진 거예요. 남은 하루하루가 이제는 더 소중하고 더 깊고 더 온전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죠. 은퇴한 분들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 듣기에는 희망적인 말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새로 시작하라니.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요? 제2의 인생이라니. 첫 번째 인생도 제대로 못 산 것 같은데. 정약용 선생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삶이 아니다. 오래 떠나 있던 자리로의 귀환이다. 귀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나 자신에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5에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저도 뭔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난 이미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그냥 나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필요 없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역할의 요구에 맞춰 살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하느라 정작 나는 어디론가 떠나 있었어요. 노년은 그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느끼고 싶었던 것들 다 놓고 살았죠. 나중에 하면서요. 이제 그 나중이 왔어요. 돌아갈 시간이에요. 어느 할머니는 최근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20살 때 미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상 못 갔죠.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요즘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어요.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돌아온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원래 내가 좋아하던 거였지 하면서요. 이게 바로 귀환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의 나를 되찾는 거예요. 오래 숨겨뒀던 나를, 잊고 살았던 나를, 미뤄뒀던 나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새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노년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생 밖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내 집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오래 기다리던 내가 있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제 그 나와 다시 함께 살면 됩니다. 새로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쉬면 돼요. 평생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 자신과 마주하면 낯섭니다. 거울을 봐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은 허리. 이게 나야? 젊을 때 상상했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더 멋있고 더 당당하고 더 성공한 모습이어야 했는데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울 볼 때마다 놀라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겉모습은 너무 늙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완성의 시작이다. 있는 그대로.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더 나아지기를 추구했으니까요. 더 젊어지려고, 더 예뻐지려고, 더 똑똑해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언제나 지금의 나는 부족했고 미래의 나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미래의 나가 없어요. 아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늙고 더 약하고 더 느려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어요. 저는 평생 건강한 노년을 꿈꿨어요. 80까지 등산하고 마라톤 뛰는
근데 70에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좌절했죠. 내가 원하던 노년이 아닌데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무릎은 안 좋지만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어. 산책할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온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원했던 모습이 아닌 나, 부족한 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나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과도 내려놓고 역할도 내려놓아라. 남은 것은 순수한 나 자신뿐이다. 그 나를 온전히 껴안아라. 성과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는 이만큼 이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역할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부모야. 나는 이런 직업이었어. 나는 이런 위치에 있었어.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그냥 나.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나. 그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평생 의사 엄마, 성공한 엄마로 살았어요. 자식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근데 애들 다 떠나고 나니까 나는 누구지? 싶더라고요. 한동안 방황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나야. 이오이야. 이름만 남았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난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와 만납니다. 성과도 없고 역할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 그냥 순수한 나. 그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약하고 늙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감출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꾸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로 존재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적이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글쎄요. 성공이라고 하기엔 뭐 실패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공을 크게 생각해 왔어요. 부와 명예, 지위와 권력, 그런 걸 성공이라고 배웠죠. 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삶은 보통입니다. 특별히 성공하지도, 특별히 실패하지도 않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삶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대단한 자리까지 오르지도 못했고 큰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실히 일하고 월급 받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았죠. 가끔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하고요. 근데 최근에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성실하게 가족 사랑하면서.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조용한 완성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도, 유명해지지 않았어도, 성실히 살았고, 사랑했고, 버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성된 삶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삶도 그저 흘러간다. 크게 피지 않아도 조용히 피었다지는 꽃도 아름답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꽃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히 피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향기를 냈어요. 오래 피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피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큰 꿈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 건강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죠. 그렇게 살았어요. 가끔 나는 뭘 이룬 게 없네 싶어서 속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룬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라던 걸 다 이뤘구나.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도 무사하고 그걸로 됐어요. 그게 제 완성이에요. 완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라던 걸 이룬 것도 완성이고 최선을 다한 것도 완성이고 끝까지 버틴 것도 완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완성은 담담한 평정 속에 있다. 크게 기뻐할 일도 크게 슬퍼할 일도 없이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완벽하진 않았을 거예요. 후회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미 충분히 사랑했어요.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노년에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미뤄왔던 나를 이제 마주할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비로소 자기 삶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평범하지만 온전하게, 느리지만 깊이 있게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크게 드러낼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노년에는 나를 위해 살아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했고 지금도 충분하며 앞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조용히, 담담히, 온전히 당신으로 사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았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훌륭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오래 미뤄왔던 나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비로소 당신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요하고 평온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